만나면 좋은 친구 MBC. 군자사군 진사진충 태사호가 장순기미 광구기야 고상하 능상치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임금을 섬기되 나아가면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면 허물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 아름다운 것은 받들어 순종하고 악은 바로잡아 구한다. 고로 상하가 친할 수 있게 된다. 이토록 임금과 신하가 서로 어르신! 글 공부 도중에 실례지만요. 관아에서 누가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나를 찾는단 말이냐? 무슨 일이라더냐? 글쎄 그것이 용무는 안전하고 무작정 일단 선생님을 만나 뵙게 해달랍니다. 들라 해라. 선생님! 아유, 선생님, 관아에서 온 개동이라 합니다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학조국사가 지금 관아에 와 계시는데쇼. 지금 당장 관아로 오셔야겠습니다요. 학조가 성주에 온 모양이구만. 헌데 관아에서는 왜 나를 찾는 겐가? 상상님도 참말로 답답하십니다요. 학조국사께서 한양서 역거정 선생님을 뵈러 내려오셨는데 선생님도 그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지금 당장 어르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요. 그렇다면 사적인 일이 아닌가? 나는 가지 않을 터이니 국사께 직접 이것으로 오시라 전하게. 안 가신다고요? 아이고, 이러시면 큰일 날 텐데요. 국사라면 엄청 높으신 분 아니야? 그런 높은 분이 왜 우리 선생님을 찾아오실까? 선생님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근데 저 개동인가 개똥인가 하는 저놈은 심부름꾼 주제에 예의가 너무 없잖아. 그러게 말이야. 현관 나으리 말을 전하다 보니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참나. 숙부님,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그래, 잘 지냈느냐? 예, 숙부님. 올라오거라. 예. 헌데 너는 숙부인 나를 직접 찾아보지는 않고 도리어 너를 찾아보게 하느냐? 너는 전하의 은혜만 믿고 이토록 방자하게 구린 것이냐?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현감이 숙부님을 모셔온다기에 그만. 그런데 숙부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할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거라. 숙부님께서 오랜 세월 과거 시험 공부로 고생을 하셨는데 혹 벼슬할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힘을 써볼까 합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소리냐? 숙부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 하온데. 듣기 싫다 이놈! 내가 너로 인해 벼슬을 넣는다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겠느냐? 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내 너를 단단히 가르쳐야겠다. 종아리를 걷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어서 동아리를 걷지 못할까? 김계행의 조카인 학조는 당시 왕이었던 세조의 총애를 받아 국사로 그 위세를 꽃피울 때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지만 김계행이 선택한 것은 권세가 아니라 양심이었습니다. 어르신, 상산에서 김종직 선생이 오셨습니다.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나. 이런 밤중에 내가 직접 마중 나가야겠다. 예. 상산에서 얘까지 오느라 고생이 아주 많았네. 그래, 고향에 내려오니 좀 어떤가? 나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상의 반복이라네. 그간 별거 없었는가? 예전에 선왕께 잡학을 멀리하라고 간언했다가 그 후로는 조정에서 밀려나 줄곧 지방에 있었네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네. 이 전하께서 바른 학문을 익히셔야 백성들이 교화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설 텐데 참 걱정일세. 그러게 말일세. 그나저나 자네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닌데 출사할 생각은 없는 겐가? 군자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능하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벼슬의 뜻이 없는 건 아니네만 지금은 책을 읽고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네. 역시 자네다운 말일세. 이보게, 자네도 언젠가 크게 쓰일 때가 있을 터이니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냈세. 그러세. 자네도 건강한 모습으로 먼 곳에서 얘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네. 우리 앞으로 자주 봄세. 영남 사림을 대표하는 학자 김종직. 그는 김계행과 학문적으로 뜻이 잘 통하는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조선의 국시가 성리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이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우선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똑같이 순수하고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것이 리입니다. 하늘에 있을 땐 리고 인간에게 부여되면 이제 본성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의 인간은 모습들이 각양각색이 있잖아요.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딘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는 이제 기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수양이 기질을 바로잡아 리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은 국가의 리를 담지하는 것은 바로 군주입니다. 누구나 다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부여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성품을 부여받았어도 기질을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게 혼자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옛날 성현,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보고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스승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임금이어야 하는 겁니다. 1480년 김계행은 쉰이라는 지긋한 나이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는 조선시대 언론기관인 3사, 그중 관원들의 감찰을 담당하는 사헌부에서 첫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직자로 첫 발을 내딛던 김계행의 다짐은 촉막의 축에 담겨 전해집니다. 촉막에는
사원부 감찰들의 모임으로 김계행은 관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칠원율시에 담아냈습니다. 당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김계행의 첫 관직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강직함이 조정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인데요. 그렇게 김계행은 고령 현감으로 자천돼 한양을 떠나게 됩니다. 흉년이라 백성들이 먹을 곡식도 부족한데 어찌하여 나라의 군량미를 자네 집안에 쌓아두었단 말인가? 아이고 사또나리, 이건 필시 모함입니다. 한양으로 보낼 군량미가 워낙 양이 많아 잠시 저희 집에다 보관해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네놈이 살려고 거짓까지 구하는구나. 빼돌린 군량미를 몰래 장에 내다 팔아 이문을 챙겨온 사실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여보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재배를 채운 저놈을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라. 네. 아이고 나리 죽을 때 일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유, 꼴 좋다 그놈. 우리 쌀 거두다가 지 배만 불리더니 딱 걸렸네, 딱 걸렸어. 그러게 말이요. 이번에 새로 오신 날이 그 한양서 중요한 일 하시다 오셨다더니만 성격이 호랑이 같으셔. 에? 이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우리 사또나리가 못된 짓 하는 놈들한테는 호랑이같이 엄격하셔도 우리같이 열심히 착하게 사는 백성들한텐 아주 고운 비단 마냥 부드러우시다고. 아, 그런가? 아, 그건 내가 잘 몰랐네. 암튼 나리께서 오시고 난 후부터는 우리 마을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 그려. 김계행의 강직함은 고령 현감으로 부임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백성들에겐 자유로웠던 김계행. 그는 존경받는 목민관이었습니다. 2년 후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은 김계행은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3사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왕에게 간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신 김계행,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대전에는 의정부와 육조의 낭관, 그리고 어질고 능하며 공로가 있는 자 외엔 올려서 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정문향은 아들 정숙지의 벼슬을 추천해 올렸습니다. 신은 이로 인해 조정에 어지러운 조짐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정문향을 파면하여 주시옵소서. 자네의 뜻은 알겠네만 이미 대신들과 상의하여 결정한 일이니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번엔 또 무슨 일인가? 전일의 대관을 모두 바꾼 것은 대관들이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제와 대관들을 다시 쓴다면 앞으로 대관들은 거듭말을 하길 꺼릴 것입니다. 신은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미 내가 짐작하여 소용하였다. 예전에 차사가 위후에게 이르기를
임금이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경대부가 감히 그 그릇됨을 바로잡지 못하고, 경대부가 말을 내어 스스로 옳다고 하면 사서인이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하, 대간이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다시 서용하지 마시옵소서. 그대가 말하는 경대부란 도대체 누구인가? 자네가 가나는 바를 들으니 대간이 말하지 아니한 것보다 도리어 못하다. 대간이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 것입니다. 신은 이것이 두려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신들과 의논해 결정한 것이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어제는 침묵하였다고 내침을 당했는데 오늘은 또 서용을 명하셨으니 오늘에 다시 쓰는 것이 옳다면 전일의 내침은 그릇된 것이 됩니다. 벼슬을 패치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데 어찌 그대가 지휘하는가? 신은 단지 마음에 품은 바를 아뢰입니다. 전하의 뜻이 이와 같으니 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할 일이 있거든 하고 없으면 물러가도록 하라. 삼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크게 말해서 사헌부는 관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고요. 사관원은 국왕에 대한 간언을 제기했고, 홍문관은 국정과 학술 문제에 대한 자문을 맡았습니다. 이런 기본적 기능과 역할 때문에 삼사는 자연히 국왕이나 대신과 긴장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쉬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사는 탄핵과 간쟁을 맡았습니다. 이런 임무에 따라서 그들은 대부분의 사안을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견지에서 바라봤고요. 이런 원칙론적인 자세는 그들의 도덕적인 견결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반면 의정부 6조의 대신은 상위에서 정책의 실제적인 운영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현실적 보수적인 입장에 서기 쉬웠고요. 원칙에서 다소 벗어난 논리나 방법도 용인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삼사와 대신이 여러 사안에서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기본적인 직능 차이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왕은 사안에 따라서 두 세력을 조정하거나 어떤 한편에 서면서 국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조선만큼 신하들이 왕권을 합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던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귀양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의 권력이 강한 건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중국이나 비교할 때 조선만큼 신하들에 의해서 왕권이 절차적으로 제약을 받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성리학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죠. 국가를 하나의 심체로 봤을 때 그 기질을 바로잡게 하는 행위가 바로 삼사나 신하들에게 있다, 선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성리학적 이념 때문이라도 선비들을 보호를 해준 거고 관장을 해준 거고 하거든요. 관직에 있을 땐 거리낌 없이 직언하고 소임을 다할 수 없다 생각할 땐 주저없이 물러난 김계행. 그는 연산군 원년 승정원 도승지로 임명받지만 상소를 올려 사의를 표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관직을 제수받지만 거듭 사양하던 김계행은 결국 왕의 명에 따라 다시 조정에 나아가게 됩니다. 보백당 선생의 삶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직위나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절제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 직위나 자리에 대해서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직위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능력치를 생각지 않고
쉽게 나아가고, 하지만 도리어 물러날 때에는 버티고 머뭇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백당 선생은 그 반대로 처신을 하셨습니다. 어떤 직위에 나아갈 때는 심사숙고해서 자신이 그 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나아가고, 또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미련 없이 물러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생각하고 또 분수에 넘치는 직위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 깔끔하고 담백한 보백당 선생의 성품은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산군 4년, 김계행은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관에 임명돼 왕에게 간언을 이어갑니다. 전하,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병개가 있사온데 여학을 불러 모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모든 신하들이 보니 그만둘 수 없다. 세습군주제가 도입이 되면 항상 똑똑한 임금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금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얼마든지 구성원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세습군주제를 또 정치적인 목적에서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왕 임금이 됐으니 그 임금이 옛날 그 성군, 군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계속 수양하고 학문을 쌓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완벽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경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신하들과 모여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는 경연과 같은 행동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직언을 듣는 거죠. 임금이 직언을 들어야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잘못한 게 뭔지 이렇게 고쳐 나갈 수 있잖아요. 전하, 승례문 밖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사옵니다. 날이 찬 것이 지금보다 심한 때가 없사온데 수많은 군중을 몰고 산을 오르내리면 분명 얼어 죽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백성의 부모인데 자식의 죽음을 걱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성덕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듣기 싫다. 당장 물러가라. 조선 왕의 나라다. 조선의 백성 모두가 왕의 신하요. 조선 땅의 풀 한 포기까지 모두 내 것이니라. 조선의 모든 것이 본신 내 것이니 내 일을 다시 찾으려 하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기로 손꼽히는 연산군의 집권기. 1504년, 연산군의 폭정은 정점에 이릅니다. 생모인 패비 윤씨를 복위시키는 과정에서 연산군은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크게 분노한 연산군은 관련된 이들을 숙청의 대상으로 삼고 갑자사화를 벌이는데요. 이때 성종대의 신하들이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고 김계행도 당시 승정원의 승지였다는 이유로 투옥됩니다. 일흔 4세 나이에 겪기엔 너무도 모진 고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의 가장 큰 목표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삼사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사는 성종 중반 이후 국왕의 후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받은 결과 국정 운용의 중요한 한 축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재위 초반부터 삼사와 대립하면서 그들을 탄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2차례의 사화였죠. 특히 연산군의 폭정이 격화된 갑자사화 이후 삼사, 나아가 신하 전체는 간언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국왕의 일탈을 지켜보거나 영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중종반정으로 폐위될 때까지 2년 반 동안 연산군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황음이었다고 말할 만합니다. 삼사는 물론 모든 신하들의 간언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련은
연산군이 폐위된 뒤 3, 4 언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대부터 환관의 발호가 심각했던 중국의 역사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 것도 3, 4의 기능이 활발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때에 따라 권력에 영합하는 어용 언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3, 4의 이런 비판과 감시 기능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식사하시지요. 조반도 물리셨는데 저녁까지 걸으시면 몸 상하십니다. 시간이 벌써 그리 되었는가? 마음이 좋지 않으신 게지요. 비록 종사의 대계로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10년이나 전하를 섬겨온 신하로서 마음이 좋지 않구려. 천하를 호령하던 전하께서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용상에서 물러날 줄이야. 역시 전하도 업보를 피하지 못하신 게지요. 부인! 말씀을 삼가시오. 나는 다만 신하로서 전하의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요. 관직에서 물러난 김계행은 고향 안동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대감, 당실은 물론이고 문전까지 손님들로 북새통입니다. 맞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아버님이 이리도 정정하시니 우리 가문에 이러한 경사가 또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곳에 모인 자손들 중에 대속가에 급제한 자가 열이요, 또 관직에 있는 자가 7이라 합니다. 이게 다 아버님 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조금 조심스럽구나.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이 연달아서 과거에 이름을 올린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고장 사람들이 내게 복이 많다고 하더구나. 허나 난 이 번창함이 두려울 따름이다. 너희들은 부디 몸가짐을 삼가고 사람을 대할 때는 정성을 다하거라. 경박한 일로 죽음을 앞둔 이 늙은이를 욕되게 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네, 잘 알겠사옵니다. 성문 과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실제 모습보다 명성과 소문이 지나친 경우를 뜻합니다. 보백당 선생은 이런 부분을 평생 동안 경계했고, 또 보백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을 생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자랑할 만한 경사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함으로써 비방과 오해를 사전에 차단했고, 또 향리 사람들이 복이 많다고 칭송할수록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면서
자손들에게도 근신할 것을 당부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명분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 명실상부한 삶을 추구했고 또 그 칠해와 그 꾸밈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백당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현실주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긴 이로구나. 내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꼭 이룰 것이 있다. 우리 가문에 전해오는 정백사상을 자손 대대로 명심해서 꼭 지켜야 한다. 부모에게는 효도할 것이며 형제지가 되는 우애를 지켜 집안을 화목하게 하거라. 이것은 선대의 가르침이니 교만하거나 경박한 행동으로 가문의 명예를 훼손치 말거라. 나는 경연에 오래 있었으나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다. 살아서 세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으니 죽어서도 검소하게 장사 지내고 성명이나 써서 무덤에 표시할 것이지 절대 남에게 거짓으로 찬미하는 비문을 청해서는 안 된다. 잘한 일도 없는데 명예를 얻는 것은 내가 무척 부끄러워하는 것이니라. 김계행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대사관을 지내셨잖아요. 바로 그 대사관이 사관원의 수장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매일같이 임금이 뭘 잘못했는지, 임금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상소를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임금이 군사가 되고 임금이 성군이 되고 그런 임금이 이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을 강조하고 이런 간관 같은 기관을 두고 하는 거죠. 공자나 맹자나 거듭 강조하는 거는 이제 바로 공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공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 특히 군주로서 사사로움, 사심을 버리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선비들을 본받아야 하는 게 이런 분들은 이제 평생을 그거를 단속해 간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그분들의 어떤 행적과 그분들의 사상을 이렇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 묵계리는 김계행이 말년을 보낸 곳입니다. 속세를 벗어나 휴식을 취하던 정자 만휴정. 이곳에 아로 새겨진 선생의 유우는 시대를 초월해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날, 안동 지역 유림들이 묵계서원에 모였습니다. 축의 향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선비 정신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우리 서원은 조선 숙종 연간에 은계 옥호 선생과 그 보백당 김계행 선생의 청덕을 기리기 위해서 영남유림에서 이걸 발의를 해가지고 그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조선 말기에 그 대원군 집정으로 회출령이 내렸다가
몇 달 안 돼 가지고 다시 알아서 복원하도록 그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가 됐고, 그 다음에 오코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야은 길재 선생의 학통을 이어받으신 분이고, 또 보백당 선생은 그 도학에 참 깊은 그 연연이 있습니다. 이래서 또 두 분 다 같이 청백하고 뭐 이런 걸 기리기 위해 가지고 후손에게도 그 덕을 또 함양시키고 또 유지하고 또 계승하기 위해서 이 서원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선조를 기리고 추모하는 향사. 그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건 유림들의 사명감과 헌신 덕분이겠죠. 이렇듯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향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의복을 정돈하며 예를 갖추는 유림들. 이들에게 보백당 김계행 선생은 청백함의 표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회마을하고 이 봉산유가들하고의 관계가 참 굉장히 교묘히 좋아요. 사실 그 보백당 선생님은 그 둘째 따님께서 우리 봉산유가로 오셔가지고 출가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참 훌륭하신 자식들을 많이 낳아주셔서 그 중에 그 이제 손자인 관찰사신 이밤 유중령 씨였고 중령 한를 제가 키우셨고. 그래 그 어른의 자식들이 둘이가 개만하려고 그 다음에 서예 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묵계 이 보백당집하고는 우리가 상당히 그 교분을 잘 뜻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뭐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연락해가지고 같이 참 저걸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이죠. 그리고 서예 선생께서도 그 보면 실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보백당은 참 훌륭하신 어른이다. 보백당 김계행, 그의 삶의 궤적을 담은 보백당 선생 실기. 여기엔 서해 류성룡의 글이 한편 실려 있습니다. 서해 선생 영모록. 김계행 선생의 행적을 기록하며 그의 선비 정신을 칭송한 류성룡. 당대 명망 있는 학자들에게 보백당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보백당 선생의 유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오가 무보물, 보물유청백. 우리 집에는 보물이 없으니 보물이 있다면 오직 청백이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보백당 선생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백당 선생은 일평생 동안 강직하시면서 청렴을 실천하신 분으로서 그 정신은 후세 선비들의 가슴에 아주 표상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동의 유림 선비들은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의병활동이라든가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일이라든가 또 오늘날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 수도로서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백당 선생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정신이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온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사를 앞두고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분정례. 유림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사에서 맡을 역할을 나누는 의식입니다. 자신의 소임을 되새기는 시간. 중책을 맡은 헌관들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보백당 선생 신이전 북향계 상향 삼상향 500년이라는 긴 세월, 켜켜이 쌓인 시간의 덮개 속에서 보백당의 정신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고든 절개를 지키며 진정한 선비란 무엇인지 한 생애에 걸쳐 몸소 보여준 보백당 김계행. 그는 선비 정신이라는 이상향을 향해 끊임없이 실천하고 나아간 선비들의 선비였습니다. 보백당이라는 당호가 주는 것에서 이미 그 청백을 실천하라는 그 스스로의 의지도 담겨 있고, 그 당호를 기억하는 자손들이 그분의 이제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또 통로가 되고, 또 그것이 자손들이 오가무 보물, 보물유 청백과 지신, 근신, 대인, 충우라는 이 편액들을 편판으로 만들어서 집안에 걸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복기를 하고 실천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전 이미 그 보백당 선생의 어떤 그 영향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500년 동안 시간이 이어져 오면서 자손들은 그것을 실천했고, 그 실천하면서 최근에는 그 보백당 장학 사업회까지 만들어서 청렴한 공무원에게 그런 그 사회적 활동을 기여를 하려고 했다는 취지에서 이 모든 것이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보백당 그 선생의 그 정신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려고 했던 후손들의 노력이 또 담겨 있고, 저는 그것이 다 같이 어우러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계행의 청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3년 보백당 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한 후손들.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안동 내 청렴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해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만난 김현승 씨. 안동시청에 근무할 당시 청렴 공무원으로 선발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12월 연말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쁠 때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획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온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상에 추천됐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죠. 당시 금액이 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제 봉급이 200만 원 채 안 될 때인데 큰 금액이었죠. 상 받으면 기분 좋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상 받으면 기분 좋은 건데 좋게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상이 여사로운 상이 아니고 보백당 정신을 이어받는 청백 상이니까 참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었죠. 과연 내가 청백리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죠. 예. 김현승 씨는 올해 12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36년이란 긴 세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그에게 보백당 장학금은 공직자의 본분인 청렴을 다시 일깨워준 무거운 훈장이었습니다. 예, 청렴 참 늘 입에 달고 다른 그 공직 생활하면서 청렴의 의무까지 이렇게 했는데, 쉬운 단어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또 상을 받는다는 것은 늘 기분 좋은 거기도 하지만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청렴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 제 자신은 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더 청렴하게 살아야 된다. 제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제가 감히 뭐 청렴에 대해서 어떻다 외부로 이야기하는 그렇고, 제 자신이 스스로 근신하면서 하는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의 삶의 흔적으로 오가무보물 보물유청백이라는 것이 선생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가 하면은, 자손들한테 배우는 것은 가질지, 몸신, 삼갈근, 삼갈신, 이것이 스스로의 몸가짐을 함에 있어서 삼가고 또 삼가라. 삼갈근은 말 언행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이고, 삼갈신은 더욱 그 행동에 조심해서 하라는 이런 가르침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보백당의 유후는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묵직한 경종을 울립니다. 보백당 선생의 그 청백 정신은 그분이 청렴결백하게 사셨다라는 어떤 명예로운 결과보다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속하면서 청빈한 삶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그 정신에 저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또 일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청렴 정신도 그렇게 실천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있고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더 이겨야 되고 어떤 것을 좀 더 물러나게 해야 되는 늘 내면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 내면 갈등을 겪고 있는 속에서 자신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를 결국 실천했다는 것,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 옳은 가치를 조금씩 계속 실천하는 것이 모여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윤리도 다양해지고 가치도 다양해지고 거기다가 결과와 이익과 이런 게 중요시된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칫하면은 잘못된 방향,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선비들이 그 당시에도 그들이 각자 살아갔던 시대에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를 예방하려고 끊임없이 사회에다가 경각심을 던지고 왕한테 간언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선비들의 그 말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비들이 말하는 그런 올바름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그런 거를 인식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걸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 아주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 선비 정신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간이 침묵하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네도 언젠가 크게 쓰일 때가 있을 터이니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냈어요. 혹 벼슬할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번 힘을 써볼까 합니다. 벼슬을 배치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데 어찌 그대가 지휘하는가? 조선의 백성 모두가 왕의 신하요 조선 땅의 풀 한 포기까지 모두 내 것이니라. 마음이 좋지 않으신 게지요. 한양으로 보낼 군량미가 워낙 양이 많아 잠시 저희 집에다 보관해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또나리가 못된 짓 하는 놈들한테는 호랑이같이 엄격하셔도 우리같이 열심히 착하게 사는 백성들한테 아주 고운 비단 마냥 부드러우시다고. 아, 그런가? 아, 그건 내가 잘 몰랐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